가실까요? 자, 이제 문제로 확인을 좀 빠르게 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했으니까 좀 쉽게 되겠죠? 219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정책 집행용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의 조건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이제 사바띠에가 제시했었던 뭐 그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일선 공무원의 재량과 자율권을 확대한다. 이거는 상향적 집행과 관련이 있으니까 2번 뭐 쉽게 답 찾으시면 되고요. 정책과 관련된 이익 집단 주요 입법과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속적 지지 나왔었죠. 지속적 지지는요, 이렇게 이제 국민들 뭐 아니면은 정치인들 아니면은 내 위에 이제 집행 조직에서의 수장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이 하향적 집행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정책 목표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건 표적지가 달라지는 거랑 같아서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1번 정도를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요거는요,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 접근 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 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선 관료의 재량권의 확대는 또 여기서도 빠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배기관들의 지원,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맞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달라질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까 지지가 있었잖아요. 지지. 지배기관들의 지원. 이게 이제 지배기관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아까 앞에서 봤던 거로 보면은 그 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속적 지지. 이런 거랑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지지와 더불어 이제 법령적 뒷받침 같은 것들이 일종의 이제 자원의 확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법령의 뒷받침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뭔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준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라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는 뭐 반복적인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다른 각도로 설명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5가지의 하향적 집행 성공 요인이 있죠. 이걸 가지고 연결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거보다는 좀 어렵지. 있는 그대로 찾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변형해 놓은 것을 그거를 잘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 봅니다. 222번도 같은 문제고, 22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지 말까? 할까? 말까? 합시다. 이건 약간 각도가 다르네요. 사바띠어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 집행의 성공은 어렵다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이제 정책 대상 집단이잖아요. 그죠? 이들의 행태 변화가 크다면 정책 집행의 성공이 어렵다라고 본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뭐 자기네들의 행태 변화가 아니라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를 전제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향적 집행을 전제해서 보면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랑 정책 집행하고는 살짝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향적 집행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상향적 집행 같으면은 요게 일단은 상향적 집행이면은 더 큰 영향력은 있긴 하겠죠. 그죠? 그렇기는 할 텐데, 하향적 집행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무딜 거예요. 무디긴 할 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책 대상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왜냐면 이게 너무 그렇다고 대상 집단한테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책 집행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정책 집행의 성공 여부에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가 얼마나 요동치느냐 아니냐를 포함해서 볼 여지는 있겠네요. 있는데, 다만 상향적 집행이면은 훨씬 더 이제 이게 조금 더 난해한 작업이 될 거고, 하향적 집행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죠? 집행을 하면서 이대로 따라오세요 라고
불친절한 측면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 둘은 비교는 좀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어찌됐건 정책 집행이라는 게 이 정책 대상 집단들, 정책 수혜자나 비용 부담자하고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태 변화가 있으면 그러면은 정책 집행의 성공은 만만치는 않겠구만요. 그죠? 네,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행 주체의 집행 역량은 이제 집행 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지만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 구조나 조직의 분위기가 집행 역량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또 행태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사 결정점, 요게 아까 말했던 거부점이라고도 읽히는 거예요. 의사결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정책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의사결정은 정치적인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행정조직은 집행을 담당한다 이렇게는 했지만 이 프레스만하고 윌다브스키가 들여다보니까 집행 과정에도 이 소소한 의사결정점들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부점이 형성되기도 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의사결정점이 많으면 신속하게 집행이 안 돼요. 이걸 실제로 이 책을 보면 확률로 계산했어요, 확률로. 그래서 여기 의사결정점, 거부점이 몇 개일 때, 집행의 성공 확률, 뭐 이래가지고 나와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쭉 해보면, 그때 그 오클랜드 사업이 뭐 의사결정점 70몇 개였나 막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공 확률 0.000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거든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하면 집행이 용이하죠. 이 수혜자들의 요구가 아주 드세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타당성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 할 때 이 욕망들, 그죠? 각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욕망들이 충돌하고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합리성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걸까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일까? 그럴 때 이게 민주주의적 방식은요. 다수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그게 나은 방식이라고 그냥 퉁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수가 수혜를 본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 정책은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에 집행이 용이하다. 이렇게 봐줘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두세요. 그러니까 봐봐요. 비근한 예로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거기서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그거 다 혜택 주잖아요. 그죠? 그러지만은 그 희귀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혜택 안 주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수랑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희귀병 같은 거 걸리면은 그거로 인해서 그 집안은 진짜 풍비박산을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약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고 있어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 건강보험에서도 그거를 커버를 안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개인이 다 자기가 온전히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데가 더 크거든요. 감기는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비슷해. 내가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병원 안 갑니다. 병원 가봐야 하루 이틀? 상관이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밖에 잘 안 들고 몸에다가 자꾸 그런 거 주입하는 게 항생제 같은 거 넣어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안 좋다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고 건강보험 같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적적 규모가 커지거든요. 쓰잘데기 없이 병원 많이 가는 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 거를 맨 처음에 받아줬을까? 없던 건강보험 신설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매달 내시면 이런 혜택을 드릴게요. 라고 해야 꼬셔지잖아. 맨 처음에 도입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만큼만 내시면 병원비가 이렇게 절감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혜택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이 믿음이 가야 돈을 내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다 이제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 딱 돼요? 이거? 그 희귀병 환자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하다면 정책 집행이 용이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 사례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죠. 그 정도 할까요? 그 정도 하시고 224번 보겠습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집행 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집행 과정은 굉장히 심플한 거로 봤지만은 아니더라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복합적이더라. 그리고 범원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사업 사이의 상호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건데요. 적응적 집행 이게 더 중시된 거거든요. 범원이 강조했던 거는 기존의 정형적 집행 말고 적응적 집행으로 가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런 맥락을 2번에 써놓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스모루드의 고지협재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잘 골라내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나카무라하고 앤드 스모루드입니다. 스모루드 그랬을 때 정책 집행 관련해서 고지협재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정책 결정자. 결정자의 영향력이 강한 것이고, 맞아요? 네. 정책 결정자 영향력이 강한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정책 누구의 힘이 세져요? 집행자의 힘이 세져요. 맞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협은 협상가형이잖아요. 협상가형이면 딱 반반이야. 딱 반반. 그렇게 딱 이제 중간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고 맨 위에 고는 뭐예요? 고. 고전적 관료제 이론입니다. 고전적 관료제 이론은 저거는 이제 결정자가 결정자가 힘이 세가지고 집행자의 재량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 예. 집행자의 재량이 매우 미흡하다. 집행자의 재량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고전적 기술자형에서는 고전적 기술자형 저기서의 재량은 이제 그러니까 관료제예요, 관료제 저게 그 관료제 이론하고 완전 부합하는 건데 저랬을 때 재량은 자기의 그 분야 분업화되어 있는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에서 기술적 재량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지시적 위임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요 행정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이 일부 인정되더라. 그러나 여전히 정책 결정자가 더 위에 서 있다. 이런 정도. 그 차이예요. 자, 다시요. 고전적 기술자형은 자기의 그 기술 분야에서의 재량만 인정된다. 그런데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행정적인 판단에 이 재량도 인정됐다.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밑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집행자가 힘이 더 세다 그랬는데 재량적 실현가형과 관료적 기업가형 아닙니까? 근데 재량적 실현가형은 큰 틀의 조직의 이제 방향성 같은 거 있죠. 조직의 목표는 그래도 여전히 정책 결정자가 좀 추상적이나마 이런 방향이 필요해라는 것까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거에 파생되는 세부적인 목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세부적인 목표나 아니면은 정책 집행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은 이제 정책 집행자가 담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왔는데 아예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가잖아요? 그럼 목표 설정에서 집행까지 전부 다 그냥 집행자가 해. 그러면 결정자는 뭐 하는 거냐? 결정자는. 하는 일이 있냐? 있어. 그게 뭐냐면 집행자들이 우리가 이거 집행하는데 이런 자원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좀 가져다 줘요. 그러면은 그거 곤란한데? 이거 내가 노력해 볼게. 이런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넘어온 거예요, 힘이. 완전 넘어왔어. 그러니까 여기다 다 맡겨놓은 거예요. 다 맡겨놨고 결정자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정도의 역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차이를 특히 얘랑 얘 되게 헷갈립니다. 딱 그냥 놓고 보면.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정책 집행자 행정 관료적 기업가형 이제 맨 밑에 거죠.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 결정자가 정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재량적 실현가형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책 집행자는 이 목표에 구체적 집행이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그게 재량적 실현가형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 오면 정책 목표도 얘들이 정한다. 정책 목표까지도 다 얘들이 정한다. 이렇게 넘어와야 됩니다. 사바티어는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의 통합 모형을 제시했다. 그래서 상향적 접근법의 토대 위에 하향식 접근법을 가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227번 립스키는 한번 또 보고 가야 되겠네요. 립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제시한 겁니까? 립스키는 일선 관료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일선 관료제. 그래가지고 이 립스키 같은 경우에 일선 관료제. 자, 요거는 립스키는 일선 관료제에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향적 집행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상향적 집행에 초점을 맞춘 건데 이 일선 관료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줬죠. 그랬을 때 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자원 부족에 시달린다. 당연하죠. 이게 인간의 요구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요구도 계속 커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뭐 욕할 대상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밥이라도 좀 든든히 먹었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욕망이었겠지. 근데 지금은 우리의 욕망이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먹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맛있는 거를 잘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욕망은 내 몸에 좋은 식재료로 만든 걸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되고 점점 그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일선 관료들은 그런 욕망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죠? 이거 정책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뭘 해줘도 더 큰 요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당연히.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게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응? 뭘 더해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목표 기대는 애매해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심지어 갈등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줘라라고 요구할 텐데요. 요구할 텐데 그것이 다 일관성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다 각자 다르고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정책 전문가지 사실은. 그죠? 나 먹고 살기 힘들어. 해결해줘. 어쩌라고. 했을 때는 대안이 딱 뚜렷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대안까지 제시해 주기를 되게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한쪽 거를 들어주다 보면 다른 쪽 거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요. 성과 측정이 용이하지가 못하죠. 그죠? 성과 측정이 용이하면 편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면 해야 될 일도 명확해요. 그 성과 지표가 올라갈 수 있는 행위들을 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를 함부로 말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들은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공무원이 되면 회사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자꾸 공무원이 나한테 공직사회를 막 비난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그 일반론적인 거니까, 그죠? 야, 니네들은 뭐 일하는 것도 별로 없이 편하게 먹고 살지 않냐, 뭐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능률성도 없고, 야, 그거 참 구시대적인 조직이라는 둥,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조직은 심플하다. 경영조직은 돈만 잘 벌면 그만이다. 그래서 성과 측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 당신 매출 얼마나 올렸어? 이거 하면 그만이야, 그냥. 그러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런 것만으로 성과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만족하게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성과 측정은 좀 힘든 거예요.
그런 점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고객들은 대체로 비자발적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놔 봐봐봐 이렇게 요구하지 자기네들이 나서서 뭘 제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욕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면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원칙대로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냉정하게 해야 될 건 냉정하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들어주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른 데가 구멍이 납니다.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거에 이끌리는 것도 업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를 여러 사람한테 또 분산해서 써야 되기도 하고, 자원도 그렇게 써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상처 주는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뭘 원하는지도 자기도 잘 모르면서도 상처 주는 말들도 많이 할 텐데, 그럴 때 또 화내지 마시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 누가 그 창구에 갔다가 욕을 들었다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공무원이 자기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랬다든가? 그랬대. 말하다가, 응? 그럼 뭐, 이랬다는 것 같은데? 뭐를 요구했는데, 뭐 어쩌다가 뭐 웃었나 봐. 그 창구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웃고 지랄이야. 미친 X가.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그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뭐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징계를 받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해. 그건 윤리위원회 회부가 된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징계 수위 같은 걸 결정하겠지. 우리 이제 저기 품위유지의 의무와 그 다음에 친절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걸 지키지 못했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얘기만 딱 잘라 들으니까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왜 상대방이 그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갑자기 있다 그랬다고? 그냥?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경우도 을이야, 을.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왜냐면 그런 얘기를 전해줄 때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 안 하거든.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를 수도 있어. 상대방을 뭐 어떻게 귀찮게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고객님한테 컴플레인 걸려서, 이게 이제 징계 같은 거를 받거나 이럴 수도 있어. 그 막 문제 제기를 크게 하면 시끄러워지면 뭐라도 하는 척은 해야 되거든. 근데 견책 같은 것만 받아도 어떻게 돼요? 6개월간 승급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타격이 오는 건데, 승진할 때도 그게 반영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 제기가 되면. 그래서 그걸 다 참는 거잖아. 인내하고 참고 그러는 거잖아. 그럴 때 마음 다치지 마시라고. 마음 다치지 마시고, 아유, 됐다. 그러고서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그래서 고객들은 이렇게 까탈스럽고, 힘든 상황에 이 일선관리가 놓여 있다. 요거 말고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일선관리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도 권력기관인데, 권력기관의 이 공권력에 도전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일선관료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받는 경우들도 많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선관료제 이론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게 일선관료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요거는 자원과 시간이 부족하고, 그죠? 요구가 비자발적이면서도 다양하고, 그런 것끼리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는 합리모형에 반대해서 그 만족모형 있잖아. 만족모형 같은 데서나 제한된 합리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능력이 부족해서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죠. 230번. 이번엔 정책수단론으로 이제 가봅니다. 정책수단론은 누가 있었냐면은요, 예, 정책수단론은 우리가 이제 살라몬이라는 학자를 딱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살라몬. 이 학자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책 집행의 수단들을 갖다가 강제성의 정도가 높냐, 낮냐, 혹은 직접성의 정도가 높냐, 낮냐, 이런 거 갖고 분류한 학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강제성보다도 직접성의 정도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얼마나 자리 잡았나요, 이제? 이거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문제가 나올 때는 다이렉트로 그냥 그렇게, 직구로 물어봐, 그냥.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데, 그런데 기억을 막무가내로 하면 연상법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버리면 까먹어, 자꾸. 그죠? 그래가지고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머릿속에다. 어떻게 떠올려 볼까요, 우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몇 가지 비교할 수 있을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갖고 해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규제다 그러면 강제성은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직접성은 나눠져.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이 높아야 낮아요? 사회적 규제랑 경제적 규제 중에 직접성이 높은 게 경제적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규제는 다이렉트로 특정 경제 주체에게 이거 하지 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직접성이 좀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사회적 규제는요, 사회 전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켜야 될 기준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성은 조금 약한 거 아니냐. 둘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해놔요. 그리고 공기업 있었죠. 공기업하고 정부 출자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데요. 어떤 게 더 직접성이 높아 보여요? 공기업과 정부 출자 기업. 공기업이 더 높은 거예요. 공기업은 정부가 운영 자체를 도맡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 출자 기업은 어때요? 이건 지분만 좀 담그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이 되려면 지분이 5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영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출자 기업은 경영권 자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 이런 식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비교. 정부 직접 소비는요? 아니, 정부 소비라고 할 걸. 정부 소비. 이거는요. 이거도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거니까 직접성이 높아. 정보 제공 같은 건요. 이게 재밌는 건 강제성 기준으로 보면 정보 제공은 강제성이 좀 약한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직접성은 되게 높은 거예요. 정부가 직접 해야 되잖아, 이런 거. 조세 지출. 중간. 그랬죠? 중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걷어야 될 세금을 안 걷으면서 보조금 주는 효과를 내거든요. 이게 중간이야. 그런데 아예 진짜 보조금 같은 건 어때요? 그런 건 낮음이야. 직접성이 낮아. 그렇죠? 그냥 돈만 찌꺼러주면 그만이니까. 구체적인 관여를 안 한 게 아니니까. 그죠? 기준에 부합하면 돈을 지원해주면 그만이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매칭시켜서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230번 한번 해볼까?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해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하겠죠? 기업의 형태로 재화나 서비스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텐데, 그런데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준도 나눴었는데, 우리 학문적으로 나눌 때는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공기업을 어떻게 나눠요? 법적 기준으로는 뭘로 나누죠?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그렇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눠지잖아.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나누는 걸 보면 이게 주식회사형 공기업, 그리고 공사형 공기업,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 부처형 공기업,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아예 정부 조직 안에, 우체국처럼 정부 조직 안에 공기업스러운데 정부 조직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 옛날에는요, 전매청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알아요? 전매청 못 들어봤구나. 야, 전매청. 역시 나는 옛날 사람, 여러분들은 요즘 사람이야. 이 전매청이라고, 요게 이제 정부 청이니까, 그죠? 당연히 정부 조직 안에 담배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 그게 나중에 공기업으로 바뀌어가지고 KTNG 뭐 이렇게 됐다가, 그게 아니지. 그때는 담배인상공사 됐다 민영화되면서 KTNG가 됐나 그럴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민영화됐어요.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인데, 그런데 그게 청에서 공기업이 됐다가 지금은 민영화가 된 거니까,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서 공사형 공기업이 됐다가 지금은 공기업이 아니지. 그냥 민간기업이 된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철도공사 있잖아요. 얘도 철도청이었어요. 철도청. 그래서 청으로 들어있다가
이게 공사형 공기업으로 나간 거죠. 돼요? 그런데 공사형 공기업인데 요금이나 이런 거 자기네 마음대로 올려요? 올려요, 못 올려? 못 올려. 철도공사 사장은 누가 와? 대통령하고 가까운 정치인이 와, 보통. 응? 그렇게 와요. 그런 정도의 몸뚱아리에 엄청난 큰 규모의 기업이잖아요. 여기는 좀 유력 정치인 출신들이 좀 많이 오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맨날 그 노조랑 갈등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가지고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사형 공기업과 그 다음에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 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이거는 민간도 같이 지분을 담그고 있는데 정부도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부르는구나. 학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셀레몬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럴 리가 있나?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사회보장제도는요.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당연히 직접적이에요. 시장에다 맡기면 사회보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시장의 논리로 가면은 그 논리는 경쟁의 논리이기 때문에 강자가 살아남는 구조가 되지 약자한테 그 몫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약자 거를 강자 뺏어가면 뺏어가지 약자의 몫을 남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원리가 좋은데 장점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만 놓고 보면 안 되겠다. 우리 적어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은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정해야지 그게 민주주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각자가 자기의 몫은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 자원,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의 일부를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그 믿음 속에서 민주주의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천부인권 사회계약서를 얘기한 거거든. 근데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달한다 그래도 그 넘지 말아야 될 그 최소한의 선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복지가 메꿔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에 잠깐 까먹은 적이 있었어. 그런 거 안 하고 복지 이런 거 없이 시장의 원리만 무조건 좋아 이렇게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복지는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이게 이제 지금은 사회적 합의이고 복지의 수위를 어느 만큼 할 것이냐가 논쟁이에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인데도 그런 거 있죠. 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이제 국가가 돈으로 꽂아주는 방식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근데 그게 그럴 때 유럽에서 많이 하던데? 그러면 그래? 이렇게 잠깐 이제 잠깐 멈칫은 하지. 멈칫은 해. 근데 그게 아직도 우리는 어색한 거예요. 현금으로 꽂아준다는 게. 왜냐하면 원래 취지에 안 맞게 쓰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술 먹으면 어떻게 할래? 이 돈을 가지고 뭐 다른 데다 막 탕진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 현금 보조 방식을 유럽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는 이제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고 정부가 그런 것까지 다 관여는 못 하잖아. 부모도 자식한테도 못해. 심지어. 부부끼리는 돼, 그게? 그게 되냐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가 정신만 차리면 최소한의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보호해 주자는 취지. 이거 그 돈을 가지고 개인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받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또 적용되는 거예요. 그 국가가 왜 저런 거를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런 걸 고민을 했었는데 푸드 스탬프 같은 거 주면 이 스탬프를 가지고 낙인 효과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국가가 그러면 식재료를 사서 보내주자 이런 정책이 나왔었어 트럼프 때. 근데 그러면 내가 안 좋아하는 식재료가 오면 그거 써먹을 수 있나?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오면 내 만족감이 올라가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로 꼭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것을 그 상대를 믿고 해주는 게 그 사람 삶의 질을 올리는데 더 본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적인 비용의 소요도 줄어들잖아. 정부가 그러면 이거 채소를 다 사가지고 다 집집마다 나눠줄 거야? 그거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야, 그게?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현금 보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현금 보조를 꽤 해. 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을 해줄 때 현금 보조 안 해줍니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노인들. 노인들한테 주는 기초연금도 다 현금으로 주는 거고.
근데도 아동수당 10만 원씩 준다고 몇 년 전에 했을 때 그때 이 논쟁이 막 생기더라고. 현금으로 주면 부모가 애한테 돈 안 쓰고 지한테 쓰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돈을 주면 자기 생활비에 녹아들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 애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줬는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보조해 준다는 차원이지 이 돈은 꼭 애한테만 써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뭘로 줄까 뭐 이렇게 되고 막 그 제한도 들어가고 그럼 행정력이 소요되는 거예요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 판단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벽이 있어. 마음의 장벽이. 정부가 그냥 돈을 꽂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기본소득 개념이 이게 나오는데도 그것은 크게 이게 확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크죠. 근데 방금 전에 말한 것들을 다 퉁치면 이게 기본소득이 되는 거예요. 대상을 좀 넓히는 거지. 그런 건데 복지 혜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어쨌건 이런 것처럼 수위 그때그때 그 시점에 맞는 수위를 선택하는 것뿐이지 이거는 반드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복지는 다 직접적 수단으로 하는 거지 간접적 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앞에서 공부했던 건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죠. 이거 행정지도는 그냥 권유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걸 따르다가 뭐가 잘못되더라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 그 정부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의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럼 부작용이 있을 건 생각 못 했네요. 이러면 끝이야. 법적인 책임을 아무도 안 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법으로 의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권장, 권유 같은 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판을 받죠. 자, 그리고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것도 이데올로기 차원이에요. 규제에 대해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 규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끼어든다고 무조건 일단 싫다 하고 보는 게 좀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념적으로 또 대립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존재하죠. 이것도. 자, 그렇게 보시고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231번, 232번 같은 게 전부 다 그 살라몬의 직접성 정도 이런 거 하고 그다음 강제성 정도 가지고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직접성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냐? 조세 지출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정부 출자 기업은 약함, 낮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규제도 중간이었고 정부 소비는 높은 거라고 그랬고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강제성은 잘은 안 나오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가장 높은 거 이거 느낌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게 강제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규제죠, 규제. 규제가 강제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규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책평가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정책평가. 정책평가에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이 꽤 많아요. 정책평가에. 이 정책평가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큰 틀에 정리만 하고 이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볼게요. 이제 정리만 한번 쭉 하고 마무리할 텐데 정책평가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요. 당연히 타당성. 정책평가는 그 타당성하고 신뢰성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걸 하는데 그 타당성 관련해서는 쿡하고 캠벨이라는 학자가 이제 제시했던 4가지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죠?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이 높은 것은 진실헌법 같은 거 했을 때 내적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타당도를,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이 결과가 나왔는지 타당도를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거야.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의 그 타당도가 확인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적 타당도가 높게 우리가 평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진실험을 해야 돼. 진실험을 해야 되는데 진실험은 사회과학 영역에 좀 안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진실험 하려면 통제 집단 같은 데를 완전히 꽁꽁 싸매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대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해서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게 준실험 내지는 비실험인데. 그죠? 그럼 내적 타당도는 좀 떨어진다. 근데 다만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면 외적 타당도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의 저해 요인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타당성 저해 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과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잘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평가 관련해서 우리 현실에서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정부 업무평가. 이것이 정책평가죠. 그게 정부 업무평가가. 그래서 모든 정부 기관은 공기업 포함해서 공공기관 포함해서
이 업무평가, 정책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요 단원에 소개가 돼요. 그래서 요 내용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들여다볼 텐데, 여기도 조금 만만치는 않은 단원입니다. 그런데, 뭐, 아까 말했던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쉬었다 오세요.